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50톤짜리 강철탑이 허공에서 멈춰 선 겁니다. 기울기 시작하면 끝이었습니다. 크레인도 와이어도 그 무게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4m 아파트 40층 높이의 초대형 증류탑을 진흙밭 위에 세우라는 요구에 독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가 제발 포기하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주 왕복선 11대를 합친 무게의 강철탑을 저주받은 땅 위에 세운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르준 메타입니다. 인도 국영 석유화학 기업 RPCL의 프로젝트 총괄 부사장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이라면 중동의 사막부터 동남아시아의 밀림까지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나라와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계를 선명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독일이 감리하고 일본이 장비를 납품하는 것. 그것이 제가 28년간 지켜본 플랜트 산업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방정식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삼성 텔레비전은 알았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1350톤짜리 강철탑을 진흙밭 위에 세울 수 있는 나라라고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작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흙밭을 밟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18개월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 7월 저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나그나 현장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이 빠졌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검은 진흙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현장은 온통 물바다였고 40도에 육박하는 습한 열기가 숨통을 눌렀습니다. 셔츠는 차에서 내린 지 3분 만에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커피색 물웅덩이 사이로 솥대가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블랙코튼 소일이었습니다. 흙 입자가 0.5mm 이하의 세립분으로 이루어진 공사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집안입니다. 물을 머금으면 2배 이상 부풀어 오르고 마르면 2-3m 깊이까지 갈라져 버립니다. 일반 흙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스며들지만 이 검은 흙은 물을 삼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위에 무거운 장비를 올리는 순간 땅이 꺼집니다. 공사를 하기에 이보다 더 나쁜 땅은 지구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우기는 6월부터 9월까지 1년 강수량의 90%가 단 4달 동안 쏟아집니다. 2010년에는 평년의 3배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현장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장비가 빠지고 자재가 적고 공사는 완전히 멈춥니다. 1년 중 넉 달은 아예 일을 못하는 땅. 그것이 제가 플랜트를 세워야 할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 들어온 저에게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공 기한은 18개월. 인도 정부와의 약속이었고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총괄인 저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RPCL의 국제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프로젝트 설계서를 펼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피 향이 흩어지는 작은 책상 위에 핵심 설비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증류탑 19기. 그중 가장 큰 것은 C3 스플리터라는 이름의 초대형 증류탑이었습니다. 높이 124m, 무게 1350톤. 아파트 46층 높이의 우주왕복선 17대를 합친 무게입니다. 설계에만 5개월, 제작에 14개월이 걸리는 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저 진흙밭 위에 세워야 합니다.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아줄 업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28년간 쌓아온 인맥을 모조리 동원해 세계 곳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주받은 땅 위에 인도 역사상 가장 큰 탑을 세우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입찰 공고를 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세계 5대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에 모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독일 린데, 미국 플루어, 이탈리아 테크니, 일본 JEGC, 영국 포스터 윌러, 하나같이 업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2곳은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곳은 현장 조건을 검토한 뒤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서한을 읽을 때마다 같은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리스크, 모두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현장 실사까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린데의 수석 엔지니어 클라우스 베커였습니다. 나이 62, 은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사내였습니다. 반팔 셔츠 따위는 입지 않았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남색 재킷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은색 볼펜을 줄에 걸고 다녔는다. 말을 할 때마다 그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끝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이란 표현을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커는 현장을 딱 3시간 둘러봤습니다. 진흙밭을 걸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블랙 코튼 소이를 손으로 집어 올려 비벼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린데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베커가 볼펜을 한 바퀴 돌리더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메타 부사장,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4m짜리를 저 진흙밭에 세운다고요? 린데는 40년간 전 세계에서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서는 저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플로어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간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메타, 미안하지만 우리 리스크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블랙코튼 소일의 초대형 증류탑이라니 변수가 너무 많아.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수화기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JEGC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탈리아 테크닙은 공기 18개월은 비현실적이라는 한 줄짜리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5곳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커는 거절만 하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먼지투성이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메타 부사장,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베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양 업체한테 이걸 넘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플랜트는 경험입니다. 124m짜리 증류탑을 세워본 적이 없는 회사가 첫 시도를 이 현장에서 한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사회 보고 기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업체를 확정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입찰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식은 커피를 마시며 같은 리스트를 수십 번 훑어봤습니다.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매팀의 프리아 샤르마였습니다. 35살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로 업체 실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프리아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삼성에서 입찰 의향서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독일과 미국이 손사래를 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하겠다고요. 프리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대형 플랜트 시공 경험이 40년입니다. 증류탑 설치 실적도 상당하고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4m짜리는 그들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경험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프리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남은 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소. 베커의 충고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양업체한테 맡기지 마라. 자살 행위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베커의 말에 반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주 뒤 한국 삼성의 선발대가 나그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본관 건물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대규모 인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린데의 베커는 실사팀만 12명을 데리고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먼지를 뒤집어 쓴 봉고차 한 대에서 내린 사람은 고작 4명이었습니다. 반팔 셔츠에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한 사람은 어깨에 삼각대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아를 돌아봤습니다. 프리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홍식 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해외 업체는 도착하면 회의실에 앉아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질문 목록을 꺼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진흙밭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7월의 열기가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안전모를 쓰고 진흙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베커는 3시간 동안 둘러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최 부사장이 무릎을 꿇더니 검은 흙을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즉시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은 삼각대를 세워 집안의 높낮이를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해도 그들은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관 건물 그늘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최 부사장은 현장의 모든 구역을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증류탑이 세워질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크레인이 진입할 경로를 따라 끝까지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뭔가를 측정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신발은 진흙으로 뒤범벅이었고 셔츠는 땀으로 젖어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최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타 부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현장 지하 10m까지의 시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베커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커는 지표면만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 10m를 묻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최 부사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 어떻게 생각하오? 프리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베커는 3시간 만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8시간을 걸어 다니고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업체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베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업체가 실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메타 부사장, 한국 업체가 현장에 왔다고 들었어.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저 친구들 3달이면 짐 싸서 도망갈 거요. 그때 다시 연락하시오. 저는 이메일을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베커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사흘 뒤 최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추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불가능하다 했고, 미국이 미쳤다 했고, 일본이 비현실적이라 했던 그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사회 입찰 심사에서 시작될 터였습니다. 이사회 입찰 심사는 뭄바이 본사 18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긴 호두나무 테이블 양쪽으로 RPCL 이사진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라비아 해가 보였고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한군자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10분 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베커였습니다. 저는 의장인 라오 회장을 도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라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기술 자문위원으로 베커 씨를 초빙했네.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했어. 베커가 볼펜을 돌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무거워졌습니다. 베커가 심사석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한국팀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험관이 추가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최홍식 부사장과 기계팀, 설계팀 엔지니어 3명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프로젝터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C3 스플리터 시공 계획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84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4는 저희가 이 현장의 블랙코튼 소위를 뚫고 박을 콘크리트 파일의 개수입니다. 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보어드 CIP 공법입니다. 집안을 30m 깊이까지 뚫고 흙을 제거한 뒤 지름 80cm의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삽입합니다. 파일 하나가 지탱하는 하중은 190톤입니다. 80섬 개를 설치하면 림 스플리터의 무게를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단면도 하중 분산표 시뮬레이션 결과가 빼곡했습니다. 베커가 볼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사장,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보어드 CIP 공법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장의 블랙코튼 소일은 우기마다 부피가 2배로 팽창한다는 겁니다. 건기에는 3m 깊이까지 균열이 생기고요. 파일을 박아도 땅 자체가 움직이면 소용없습니다. 이론은 좋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그가 볼펜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커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베커 씨 말씀이 정확합니다. 블랙코튼 소일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지표면 근처의 파일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일의 깊이는 30m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층 단면도가 떴습니다. 블랙코튼 소일의 팽창 영향권은 지표면에서 최대 10m입니다. 저희 파일은 그 아래 20m를 더 관통해서 안정 지반에 고정됩니다. 팽창 구간은 파일의 상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흔들리지 않는 암반에 박혀 있는 겁니다. 최 부사장이 베커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에서 연약 지반 위에 대형 플랜트를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공법을 썼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마량은 2mm입니다. 2mm.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베커의 볼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라오 회장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류탑 자체는 어떻습니까? 124m짜리를 제작하고 운반해서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베커가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라오 회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베커가 말했습니다. 124m 높이의 증류탑은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규모입니다. 린데도 100m 이상 증류탑은 시공 사례가 손에 꼽습니다. 이 한국 회사는 이 규모의 증류탑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최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베커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24m는 저희에게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 부사장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24m짜리 증류탑을 세워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린데가 세워봤습니까? 베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플로어가 세워봤습니까? 제이지 씨가 세워봤습니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해봤습니다. 124m짜리 증류탑은 누군가의 처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크레인 사진이 떴습니다. 1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전 세계 6대뿐입니다.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37m리 철골 구조물 사진이 떴습니다. 타워마스터입니다. 아시아 최대 높이 137m. 증류탑의 머리를 잡고 끌어올리는 장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왔습니다. 석 달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풍속, 온도, 습도, 집안 침하율, 크레인 하중 분포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설계 5개월, 제작 14개월, 270단 트레이, 내부 완전 용접, 설계 압력의 1.3배 수압 검사. 최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슬라이드에 꽂혀 있었습니다. 라오 회장의 등이 의자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라메시 이사가 처음으로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베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비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류탑의 무게를 아십니까? 베커가 이 사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350톤입니다. 나사 우주왕복선 17대를 합친 무게입니다. 이걸 진흙밭에서 세운다는 건 장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350톤 우주왕복선 17대 무게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베커 씨, 그 무게를 세울 수 있다고 손을 든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베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국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메시 이사가 고개를 들어 최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라오 회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베커는 볼펜을 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채 풀리기 전에 베커가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바꿨습니다. 최 부사장, 장비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 얘기를 해봅시다. 베커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8개월입니다. 이 일정 안에 84개 파일을 받고 증류탑 19기를 세우고 배관과 전기 작업까지 끝내겠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린데가 맡아도 24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베커가 이 사진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기 넉 달은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 가능 기간은 14개월도 안 됩니다. 라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의 표정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숫자로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기 기간을 빼면 실작업 가능 일수는 줄어듭니다. 베커가 볼펜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기의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라메시 이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게 가능합니까? 블랙코튼 소일이 물에 잠기면 장비 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최 부사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라메시 이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전체 공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기의 집안 작업은 중단되지만 그 기간에 증류탑 내부 트레이 설치, 배관 제작, 드레스업 작업을 병행합니다. 저희는 공정표를 우기와 건기에 맞춰 두 트랙으로 설계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두 줄로 나뉜 공정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건기에는 집안과 대형 설치, 우기에는 실내 제작과 조립, 빈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커가 공정표를 노려보다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공정을 이중으로 돌린다고 치죠. 그런데 인력은요? 베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루 투입 인력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4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도 현지 인력이라고요. 40명이 4,000명을 지휘한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소통체계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작업 문화도 다릅니다. 베커가 이 사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린데가 인도에서 시공할 때는 독일 엔지니어를 최소 200명 투입합니다. 40명으로 이 규모를 통제한다는 건 무모합니다. 이번에도 최 부사장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40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명을 보낼 수 없어서 40명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40명이면 되기 때문에 40명을 보내는 겁니다. 베커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최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40명은 각 분야의 수석 엔지니어들입니다. 이 40명 아래에 인도인 중간 관리자 160명이 배치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저희가 6개월 전부터 한국에서 훈련시킨 인력입니다. 공정관리 시스템, 안전 프로토콜, 품질 검사 기준까지 전부 한국 방식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훈련 수료증과 현장 시뮬레이션 사진이 떴습니다. 독일이 200명의 독일인을 보내는 동안 저희는 160명의 인도 엔지니어를 한국식으로 키웠습니다. 라메시 이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현지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연인원은 380만 명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 경제가 이 프로젝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380만 명. 라메시 이사가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베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부사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커가 이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24m짜리 증류탑이 설치 도중 쓰러지면요. 크레인이 무너지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증류탑 하나가 쓰러지면 주변 설비가 연쇄적으로 파괴됩니다. 인명피해는 둘째치고 프로젝트 전체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됩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겁니다. 그 책임을 이 한국 회사가 질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이건 기술로 논쟁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베커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공포. 저도 솔직히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프리아가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차분하게 발표하던 사람이 일어선 겁니다. 베커 씨, 맞습니다. 최 부장의 목성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쓰러지면 끝입니다. 한번 들어 올리면 다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최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섭달을 시뮬레이션에 썼습니다. 풍속 초당 15m 이상이면 작업 즉시 중단합니다. 타워마스터에 연결되는 와이어 12개의 하중은 오퍼레이션 룸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하중 편차가 5%를 넘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 부사장이 베커를 바라봤습니다. 베커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40년간 플랜트를 지어왔습니다. 사막에서도 짓고 바다 위에서도 지었습니다. 한 번도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쓰러지면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라비아 해 위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베커가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라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라메시 이사를 봤습니다. 라메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회사의 제안을 더 깊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중립자가 한 발짝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베커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은 테이블 위에 놓인 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색 재킷의 어깨가 처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프리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펼쳐질 현장에서의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한국 삼성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라메시 이사가 결정적 한 표를 던졌습니다. 베커는 최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40명이 인도 구자라트의 먼지투성이 현장에 짐을 풀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4,000명의 인도 인력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짐 풍경을 이뤘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귀에 익은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팀은 작업 시작 전에 항상 음악을 틀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그들만의 루틴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이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풍경은 묘하게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사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84개의 콘크리트 파일이 블랙 코튼 소일을 뚫고 30m 깊이까지 박혔습니다. 지름 80cm, 하나당 190톤의 하중을 견디는 말뚝들이 저주받은 땅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한국팀의 공정 관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체 공정회의가 열렸고 저녁 6시에 일일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베커가 예언한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정률은 예상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증류탑 19기 중 18기가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10m짜리 작은 탑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기가 남았습니다. 124m, 1350톤, 3 스플리터. 바닥에 누운 채 설치를 기다리는 그 강철 거인을 볼 때마다 저는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270단의 트레이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었고 외벽에는 미네랄 울 단열재와 알루미늄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드레스업이라고 부르는 증류탑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괴물을 세우는 날이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넬 스플리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먼저 137m 높이의 타워 마스터를 조립해야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높이의 이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데만 2달이 소요됐습니다. 기초 마스터라는 직육면체 철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운전실을 올리고 크레인으로 마스터를 하나씩 끼워 넣으며 높이를 올려갔습니다.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됐습니다. 137m까지 올라간 타워 마스터는 12개의 와이어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와이어 하나의 지름이 4mm, 손가락보다 굵은 강철 줄이었습니다. 하나당 75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줄이었습니다. 이 와이어들이 137m의 철골을 사방에서 잡아당기며 지탱하는 구조였습니다. 와이어 설치가 시작되던 날, 저는 현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전팀에서 전체 대피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와이어가 사무실 지붕 위로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와이어가 떨어지면 사무실이 통째로 주저앉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와이어가 지나가는 반경 100m 내로 사람의 접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오면서 올려다봤습니다. 137m 상공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맨몸에 안전벨트 하나 의지한 채 강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100m의 허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요. 타워 마스터의 수직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12개의 와이어에 하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으면 타워 마스터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기울어지는 순간 대형 사고로 직결됩니다. 한 명의 기술자가 전담으로 수직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밀리미터 단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와이어가 서로 꼬여버린 겁니다. 타워 마스터를 지지하는 와이어가 중간에서 엉켜켜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트럭을 동원해 끌어당겨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와이어가 풀리지 않으면 타워 마스터가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계산되고 장비로 통제되는 현장이었지만 꼬인 줄을 푸는 것만큼은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2명이 올라갔습니다. 100m 높이의 상공이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타워 마스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서 2 사람이 맨손으로 강철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인도인 기술자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꼬인 줄이 풀렸습니다. 현장에서 짧은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2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내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 높이에 익숙하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12개의 와이어가 모두 설치됐습니다. 타워 마스터가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반대편에는 1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퀴 하나가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장비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비라고 했습니다. 이 크레인이 지나가는 길에 120m 길이의 강철 매트 80장을 깔아 지방을 보호했습니다. 전 세계의 6대뿐인 장비가 인도의 진흙밭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24m 초대형 증류탑을 세우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세우는 도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설치가 시작된 날, 인도식 안전기원제가 먼저 열렸습니다. 부자라고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 전원이 모여 성공을 빌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의식의 마지막은 딱딱한 코코넛 껍질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아군을 물리친다는 인도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코코넛이 깨지는 소리가 현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손짓을 신호로 장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4m의 강철 거인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는 1시간에 69m. 워낙 느려서 눈으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만 10시간 이상. 한국팀 전원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번 들어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증류탑이 멈췄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풍속이 기준치에 근접하자 즉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1350톤의 강철탑이 공중에 뜬 채 멈춰 있었습니다. 타워 마스터와 크레인이 하중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쉴 새 없이 수직도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잠잠해지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안도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타워 마스터 벽을 잡고 올라가는 클라이밍 쟁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원인은 미세한 각도 틀어짐이었습니다. 잭이 위로 올라가면서 타워 마스터의 벽을 긁었고 긁힌 찌꺼기가 잭날 안에 뭉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증류탑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증류탑이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고강도 강철로 된 부품을 뚫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오지였습니다. 공구 하나 구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드릴이지만 이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치가 중단된 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중에 1150톤이 매달려 있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장 한쪽 구석에 한국 기술자 4-5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등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들은 인근 도시를 뒤져 구해온 드릴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를 몰고 나가서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셔츠는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드림을 강철 조각에 대고 눌렀습니다. 쇠가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드릴날이 움직인 자리에 작은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짧은 한마디가 오갔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인도의 오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드릴을 테스트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28년간 플랜트 현장을 다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도 봤고 미국 기술자도 봤고 일본 전문가도 봤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 드릴을 구해와서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독립한 뒤 모든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던 시절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스스로 해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왜 그 새벽에 떠올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스스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커가 말했었죠. 동양 업체한테 맡기면 자살 행위라고. 저는 그 새벽에 알았습니다.
베커가 틀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릴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새 구해온 드릴을 들고 타워 마스터에 올랐습니다. 재간에 뭉쳐있던 강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릴이 고강도 강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구멍이 뚫리고 찌꺼기가 하나씩 빠져나왔습니다. 제거된 강철 조각들은 주먹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찌꺼기가 재간에 뭉쳐 있었다니. 증류탑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장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플랜트를 지어온 한국팀에게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거 작업이 끝나자 클라이밍 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치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설치 이틀째, 해가 뜨기 전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타워 마스터가 증류탑에 머리를 끌어올리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테일링 크레인이 증류탑의 하부를 지지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두 장비가 호흡을 맞추며 증류탑이 점점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오퍼레이션 룸의 모니터에는 각 와이어의 하중값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중의 변동이 생기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퍼레이션 룸 옆에 서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숫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인도 최대 에틸렌 플랜트의 랜드마크가 점점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치 3일째, 해가 뜨자마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제 막바지였습니다. 증류탑이 거의 수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인 작업자 수천 명이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124m의 초대형 증류탑이 수직으로 우뚝 섰습니다. 설치 시작 3일 만이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도인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안전모를 벗어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파트 46층 높이의 강철탑이 구자라트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류탑 하부를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름 8cm의 대형 볼트 65개가 땅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증류탑 밑판의 구멍 65개가 이 볼트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1mm만 어긋나도 볼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24m 높이의 탑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기계로는 안 됐습니다. 사람의 손이, 사람의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작업자들이 함께 달라붙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증류탑을 밀고 당겼습니다. 밀리미터씩 위치를 맞춰갔습니다.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가 어긋났습니다. 다시 조정하고 다시 맞추고 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볼트가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짧은 환성이 올라왔습니다. 65개, 65개의 볼트가 전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나사를 단단히 조이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24m의 증류탑이 인도의 대지 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네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클라우스 베커였습니다. 남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볼펜은 목에 걸려 있었지만 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인도 역사상 최대 높이의 증류탑이 세워졌다는 뉴스는 구자라트를 넘어 전 세계 플랜트 업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베커는 완공된 증류탑 아래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124m, 하늘을 찌르는 강철탑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베커 씨,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베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류탑을 올려다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볼펜을 만지지도 기술적으로 말하자며 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타 부사장,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틀렸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세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말을 멈춘 적 없던 사람이 세 마디를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베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색 재킷의 어깨가 석양 속으로 작아져 갔습니다. 라메시 이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메타 부사장,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라메시가 증류탑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변수요. 그건 어떤 스프레드시트에도 입력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아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종 검수 보고서였습니다. 모든 항목에 합격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프리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 11시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최 부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현장 한쪽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인도식 차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도인 기술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습니다. 저는 최 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부사장, 감사합니다. 최 부사장이 차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메타 부사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선택지가 없어서 잡은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이 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구자라트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124m의 증류탑이 어둠 속에서 붉은 항공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별과 함께 반짝일 때마다 이 탑이 진짜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렸던 그 냄새가 그 밤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낸 땅의 냄새였습니다. 멀리서 인도인 기술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28년간 한 가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나라와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것. 미국이 설계하고 독일이 감미하고 일본이 납품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것. 저는 그 공식 위에 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진흙밭 위에서 새벽 3시의 드릴 소리와 함께 40명의 한국인이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세워본 적 없는 것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 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공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식이 틀렸던 겁니다. 베커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경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기술은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경험을 만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독일에는 40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정밀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들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124m짜리 증류탑을 세워본 나라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을 감당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저을 때, 미국이 등을 돌릴 때,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진흙밭에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지하 10m의 데이터 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석 달을 시뮬레이션에 쏟았습니다. 100m 상공에서 맨손으로 줄을 풀었습니다. 새벽 3시에 드릴을 구하러 차를 몰았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볼트 6여 개를 맞춰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기술은 설계도에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포기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사막 위에서, 바다 위에서, 그리고 진흙밭 위에서 124m의 탑을 세운 그날처럼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